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공군력 증강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자위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군사용 무인기, 즉 드론을 대량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방위용 무인기 확보 비용으로 1000억엔, 우리 돈 약 9,370억 원 이상을 포함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드론 구매에 쓰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튀르키예산 저가 무인기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은 2025년도에도 해상 감시용 미국 무인기 MQ-9B 구매에 415억엔을, 소형 공격형 무인기 도입에 32억엔을 각각 지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인기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지난 4월 미래 전투 방법을 검토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앞으로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에 무인기를 배치해 공격, 정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육상자위대는 수도권 지바현에 한시적으로 배치했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대를 규슈 북부 사가현으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해 규슈와 오키나와현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항공자위대는 지난 7일 미국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에 처음으로 배치했습니다. 제5세대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 전투기 세대가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에 배치된 것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세대의 F-35B 전투기를 넘겨받아 규슈의 유타바로 공군기지에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3월 31일까지 모두 8대의 F-35B 전투기를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에 배치된 F-35B 전투기들은 이즈모급 구축함인 JS 이즈모와 JS 가가에서 운용됩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제5세대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구축함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들이 이제는 전투기 작전 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은 지금까지 F-35A 105대와 F-35B 42대를 주문했고, 이들 전투기가 모두 인도되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F-35 전투기를 보유,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 영국 등과 필리핀해에서 연합훈련도 수행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에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과 45,000톤급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함 등을 투입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즈모급 헬리콥터 구축함 JS 가가를 비롯한 가가 기동전단을 투입하며, 영국군은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이끄는 항모강습단을 동원했습니다. 필리핀에는 필리핀 동부와 일본 남부에 위치한 해역으로 잠수함 등 중국 해군 전력이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거쳐 태평양 원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요충지입니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이번 연합훈련 도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군 F-35 전투기 한 대가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 공항에 긴급 착륙한 겁니다. 지난 10일 오전 F-35 전투기 한 대가 가고시마 공항에 사용 신청 없이 착륙했습니다. 국토교통성 가고시마 공항 사무소에 따르면 원인은 장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 긴급 착륙으로 가고시마 공항 활주로는 20분간 폐쇄돼 민간 여객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F-35를 함재한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등을 서태평양으로 파견해 12일까지 미군, 일본 해상자위대 등과 공동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7일 낮 일본 혼슈 이바라키현 앞 태평양에서 훈련 중이던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F-2는 미국 F-16을 개량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로 항공자위대에는 2000년부터 배치됐습니다. 자위대 조종사는 탈출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F-2 전투기 추락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 추락은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F-35A조차 일본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훈련 중 실종됐던 일본 항공자위대 F-35A 전투기는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35A 전투기의 꼬리 날개 일부가 일본 해역 주변에서 발견됐고 최종적으로 추락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체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는 F-35A 전투기는 왜 훈련 중 추락한 것일까요? 당시 사고기는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동쪽 135km 태평양 해상에서 훈련 중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통신도 끊겼습니다.
그날 모두 4대의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훈련 중이었는데 사고기가 실종 직전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통신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F-35A 전투기가 실종되자 일본은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동원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미군의 F-35B 전투기 한 대가 미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F-35A의 추락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던 일이라 일본은 엄청 긴장했습니다. 방위성은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당 국방의원연맹 회의에서 이번이 F-35A 전투기의 세계 첫 추락 사고라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F-35A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의 전투기로 2018년 1월부터 일본에 배치돼 모두 13대가 운용되고 있었는데요. 당시 추락 사고 때문에 나머지 12대의 F-35A 전투기의 비행도 잠시 중단되었고 일본 자위대는 물론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NHK는 당시 사고가 난 전투기가 일본 아이치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조립한 일본 제조 1호기라고 보도해 일본의 구겨진 자존심을 대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모두 105기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방위성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F-35A 전투기가 배치된 미사와시는 지역 주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중국과의 지난 일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억지 긴장 관계를 만드는 모양새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국 영해에 진입한 것을 두고 승인 없이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군용 선박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중국이 지난해 7월 4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가 저장성 인근 영해에 접근하자 진로 변경을 요구하다 영해 진입 직전 경고용 포탄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영해에 진입한 후 한 발을 발사해 퇴거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스즈스키함은 조작 실수로 전자해도가 공해와 다른 나라의 영해 경계를 표시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일본의 실수였습니다. 해상자위대 함정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 영해에 진입한 것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고 두 나라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스즈스키함이 포탄을 맞지 않아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두고 일본 군함의 중국 영해 진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점을 들어 일본이 해당 사건을 과장 보도해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이를 통해 항공모함 개발이나 F-35B 스텔스 전투기 배치 등 군사적 야심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진서 군사평론가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일본 측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일본 군함이 중국의 영유권을 무시하고 중국 영해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일본 군함이 중국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해에 침입해 중국 측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의 보도를 보면 중국 측이 반복적으로 경고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일본 군함이 중국 영해에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다. 중국 측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선박이 중국의 결의를 시험하려 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년 전 사건을 두고 일본은 중국이 포탄을 쏘는 과잉 대응을 했다고 뒤늦게 입장 표명을 했고 중국은 이런 일본에 대해 뒤로는 군비 증강을 하려는 속셈으로 이러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은 중국 영해를 침범해 분란을 일으켜놓고 얼마 전 한국 공군 수송기가 위급 상황에서 일본 영공을 의도치 않게 침범한 것을 두고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공군의 C-130 수송기가 괌에서 열리는 리포팩 훈련 참가를 위해 서울공항을 이륙해 괌 앤더슨 기지로 전개하던 중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영공의 상태로 진입,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수송기는 한반도를 벗어나면서 악천후를 만나 예정항로를 이탈했고 뇌우 등 기상회피를 위한 우회 비행으로 연료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송기는 연료 재보급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면서 일본 영공을 사전 통보 없이 통과했는데 일본 자위대는 이를 무단 침범으로 간주하고 정확한 식별, 우발 상황 대응을 위해 이륙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상황은 수송기 조종사가 미일 양측의 악천후 상황과 비상 착륙 사유를 무전으로 설명하며 일단락됐습니다. 해당 수송기는 연료 재보급 후 괌 앤더슨 기지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공군은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영공에 예고 없이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 영공 통과 사전 승인 절차 준수 등을 강조하고 상호 교차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일본이 무인기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이제 곧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F-35 전투기를 보유,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일본의 공군력 증강과 군비 확장을 보며 한국도 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인도 파키스탄 간 충돌에서 중국산 전투기가 프랑스산 최신의 전투기 라파를 격추시키면서 중국산 최신 무기와 방위 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공군의 교전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중국에서 들여온 젠10C 전투기가 발사한 PL-15 미사일로 인도의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글로벌 방산 시장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 전 이란이 중국산 젠10C 전투기에 대해 대량 구매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국의 방산 수출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국도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차,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의 주력 수출 품목에만 머물러 있는 만큼 민군 기술협력 사업 등 민관의 유기적 정책 연계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자 기세등등해진 중국 전투기는 얼마 전 일본과 공중에서 충돌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중국 전투기의 고질적인 병인 안전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 학교에 중국산 전투기가 추락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려던 국가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 즉 생각을 재고하게 만들었는데요. 최근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최대 400대 규모의 젠10C 전투기 구매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방산 시장은 중국산 전투기를 다시 주목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중동 지역까지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기세등등해진 중국 전투기는 일본과 공중에서 충돌까지 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근접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 NHK,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YS-11EB 정보 수집기가 지난 9일 오전 동중국해 공해상공을 경계 감시하던 중 중국군 JH-7 전투폭격기 한 대가 약 15분간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가까이 근접한 거리는 무려 30m였습니다. 이어 지난 10일에도 YS-11EB 정보 수집기가 동중국해 공해상공을 비행하던 중 JH-7 전투폭격기 한 대가 약 10분간 근접 비행했습니다. 이날은 약 60m까지 접근해왔습니다. 9일과 10일 모두 중국 폭격기는 자위대 항공기의 후방에서 접근해왔고 중국 폭격기 날개 밑에 미사일까지 탑재돼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세등등하던 중국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학교에 추락해 최소 2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공군 소속 F-7 BGI 훈련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는데 추락 지점은 수도 다카 북쪽 지역입니다. 이곳은 초중고와 대학 캠퍼스가 함께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군은 성명을 통해 공군 훈련기가 오후 1시 6분에 이륙한 직후 인근 학교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학교 2층 건물이 연기에 휩싸였고 헬리콥터와 구급차, 전동 인력거 등으로 부상자들이 옮겨졌지만 당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시험을 보고 있던 낮 시간대여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17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이 학교 교사 마수드 타릭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아이들을 데리고 교문으로 갔을 때 뒤에서 뭔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폭발음을 들었다. 돌아보니 불과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튿날인 7월 22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사고한 공기는 방글라데시 공군 소속 F-7 BGI 훈련기였습니다. 옛 소련 미그 21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이 개발한 전투기 젠7 훈련기입니다. 중국은 이를 방글라데시 수출용으로 개발해 납품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고만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산 군용기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의 실수나 사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중국에 분노를 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산 군용기의 사고가 하루 이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 이후 반복되는 공군 제트기 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이 저렴한 중국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방글라데시 현지에서도 쏟아졌습니다. 방글라데시 매체 다카트리뷴은 지난 21일 지난 30년간 공군 제트기 추락 사고 최소 27건 발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방글라데시 공군은 1992년 이래 최소 27건의 전투기와 훈련기 추락 사고를 냈다면서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최소 11건의 추락사고 제트기 중 중국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방글라데시 공군에 중국제 제트기 7대가 추락했으며 러시아제가 3대, 체코 슬로바키아제 1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매체 다카트리뷴은 추락사고 대부분은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일부에 그쳤다고 직설적으로 중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꼬집었습니다. 추락 사고를 낸 중국제 제트기 모델은 FT-7, PT-6, F-7MB 등으로 중국에서 생산돼 방글라데시 공군에 도입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공군 장교는 중국제 제트기가 반복적인 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지만 공군은 여러 제약으로 계속해서 중국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방글라데시 공군은 현재 약 40대의 중국제 F-7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카트리뷴은 전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공군이 유럽제 항공기를 도입해 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위험성은 높은 중국제 항공기가 계속 사용되면서 장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 매체는 또 중국이 폐쇄적인 제트기 산업 생태계를 통해 1960년대에 소련제 미그 21을 기반으로 처음 개발한 젠7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F-7은 젠7의 수출형 이름입니다. F-7 젠7 시리즈는 48년간 12번 이상 개량을 거치면서 제작, 수출되어 오다 2013년 생산이 종료됐습니다. 가장 널리 수출된 중국제 항공기인 이 모델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17개국 이상에 배치돼 있습니다. 외신들도 방글라데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산 전투기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로이터의 보도 내용입니다. 방글라데시 공군의 중국산 F-7 BGI 전투기가 연이어 추락하면서 구형 설계인 미그 21 계열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중국은 1965년부터 2013년까지 이 제트기를 제조하여 중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전투기 생산 라인 중 하나가 되었다. 경제성 덕분에 이 제트기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널리 수출되었다. 젠7은 2023년 말까지 중국군에서 완전히 퇴역했지만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수출용 변형을 사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집트, 이란, 그리고 북한은 F-7 변종을 사용했거나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중국 F-7기의 사고 일지를 정리해보면 2025년 5월 짐바브웨 공군 조종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기 출격 중 F-7기가 추락해 사망했다. 2022년 6월 중국 후베이성 중부 샹양시에서 젠7기가 주거용 건물에 충돌하여 지상에서 최소 1명이 사망했다. 2022년 5월 이란 조종사 2명이 이스파한시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아나락 인근에서 훈련 임무 중 F-7이 추락해 사망했다. 중국산 전투기의 결함으로 인해 추락 사고를 겪고 있는 나라는 방글라데시만이 아닙니다. 미얀마도 있습니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는 미얀마 공군 역시 중국산 전투기의 기술적 결함으로 잇따라 격추 사고를 겪었으며 이는 중국산 군수품의 신뢰성과 품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미얀마 공군의 F-7 전투기가 사가잉 지역 8타운십에서 추락하여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미얀마 공군은 충돌이 기계적 고장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저항단체인 인민해방군은 전투 중 기관총을 사용해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의 주장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미얀마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판매되는 중국 무기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얀마 공군은 중국산 장비의 품질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0 중고 전투기 6대를 인수했다. 이미 중국산 JF-17 썬더 전투기와 MAF 전투기는 큰 기술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 공군은 2018년에 체결된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따라 러시아 전투기를 인수했으며 2024년 12월 15일 만달레이의 메이크틸라 공군기지에서 제트기를 취역시켰다. 이처럼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산 F7 전투기를 도입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며 중국산 전투기를 사려던 나라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중국 전투기의 프랑스 라팔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주가가 오르던 중국산 전투기였지만 이번 사고로 명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엔진 국산화까지 성공하며 비상 중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과 약 6,232억 원 규모의 KF-21 전투기의 최초 양산분에 대한 엔진 공급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는 방위사업청에 2028년 12월까지 F414 엔진 80여 대를 공급합니다. KF-21 엔진에는 고내열성을 갖춘 특수 소재가 사용되는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KF-5, KF-16, F-15K, TO-10, KF-21까지 46년간 1만 대가 넘는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또한 엔진 11종은 자체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올해 4월에는 약 400억 원을 투자해 16,529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 항공 엔진 공장을 완공했는데요. IT 기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이 공장은 F414 엔진은 물론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티어 미사일 장착에 이어 국산 항공 엔진까지 장착할 KF-21 보람에 경쟁자들이 이미지 실추와 안전성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에도 KF-21 보람에는 차질 없이 자주 국방을 넘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주목을 받으며 세상에 나올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미국 내 조선업 살리기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의 중요한 키로 등장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실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프로젝트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선박 건조, 유지보수,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입니다. 미국이 조선업 부활을 외치며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에 착수했지만 실질적 수혜는 한국 조선사들이 거머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해양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쇠퇴한 미국 조선업과 해양산업 재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 의회는 같은 달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향후 10년간 전략 상선단 250척을 새로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조선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뛰어든 가장 큰 이유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선박의 53.3%를 건조하며 해군 전력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수는 올해 말 395척에서 2030년 435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같은 기간 미국은 294척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군 함정 건조 시장은 말 그대로 중국에 의해 잠식당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도 미국의 존재감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은 0.1%에 불과합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시설 노후화, 인력 유출, 투자 부진 등으로 민간, 해군 조선소 모두 산업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이러한 미국 위상황을 잘 아는 한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 기업 중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기업은 HD 현대미포입니다. 미국 선박법은 향후 10년간 전략 상선단 250척 건조를 명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산 선박을 요구하지만 필요시 외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미국 전략 상선단은 평시에는 상업 화물 및 해군 보급품을 운송하고 전시나 국가 비상시에는 군사적,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속히 동원되는 상선을 말합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MR 탱커 및 로로선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MR 탱커 시장 점유율 50%, 로로선 18%를 보유한 회사가 바로 HD 현대미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HD 현대미포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양방사는 미 해군의 함정 건조는 물론 유지, 보수, 정비까지 포함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꼽히는 회사들은 완성군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우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가 꼽히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과 다양한 수상함을 설계, 건조하며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 대형군함 MRO와 건조 시장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셋째, 상선 부문에선 액화천연가스선의 수주 확대도 기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에너지 긴급 상태를 선언하며 미국산 LNG 수출 확대를 천명했습니다. 미국 통상법 301조 개정을 통해 2028년부터는 미국산 선박을 통한 LNG 수출 운송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LNG선을 미국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지만 기술력과 건조 용량의 한계를 감안하면 한국 조선사의 참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그룹은 이미 미국 자회사 하나필리시미아드를 통해 3,500억 원 규모의 LNG선을 수주했고, 따라서 하나그룹도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사로 꼽힙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을 간절히 원하게 된 이유는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 해군의 선박 수리 상황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는 태평양을 누비며 동아시아의 핵 억제력 강화에 기여했던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미 조선산업 붕괴의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잠수함 헬레나함은 최근 몇 년 동안 바다에 나가는 시간보다 부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해군의 정비 문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헬레나함은 유지보수 지연으로 6년간 정비와 시험 운행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퇴역했습니다. 1986년 진수된 헬레나함은 로스앤젤레스급으로 미 샌디에고와 하와이를 거점 삼아 태평양에서 주로 활동했고, 과거 진해와 제주의 해군기지에도 정박했던 잠수함이었습니다. 헬레나함은 지난 2017년 말 미 해군이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의 유지보수를 맡기면서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개월을 예상하고 정비에 들어갔는데 방어 시스템 개량과 선체 정비 등 추가 정비가 거듭되며 무려 4년이 지난 2022년 1월에야 미 해군에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든 건 물론이고, 이듬해에도 추가 정비와 시험 운항을 반복하며 해군 조선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정비 6년 만에 지난해 6월 관타나모만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등 작전에 다시 투입됐지만, 출항 준비하던 중 젊은 수병이 정비 중 부주의로 열어둔 전원장치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운항을 멈춘 헬레나함은 결국 1년 뒤에 공식 퇴역하고 말았습니다. 헬레나함의 정비 지연과 인명사고는 미국이 군함건조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선박과 잠수함 유지, 보수, 정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미 정부 소유 조선소는 4곳뿐인데 이곳에서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정비를 도맡고 있지만, 장비 노후화와 숙련공 이탈, 도크 부족으로 정비 지연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헬레나함과 동급 잠수함인 보이시함은 2015년부터 10년째 정비 지연으로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미국의 MRO 실정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이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결국 미 의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조선업계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실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의 자국 조선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조선업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한국, 일본 등 조선업에 강점이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105년 묵은 존스법의 예외로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미국인 운영의 상선만 미국 바다를 다닐 수 있다고 규정한 존스법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꼽혀왔는데요. 1차 대전 후 영국의 해상 패권에 도전하던 미국이 자국 조선업과 해운업을 키우겠다는 명분으로 제정한 법이지만, 이 법이 제공한 경쟁 없는 독점에 안주한 미국 조선사들은 기술 혁신의 동기를 잃었고, 오늘날 선박의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처지면서 미국 조선산업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번 존스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과 조선동맹을 추진해온 한국으로선 미국 상선 건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하나, 1960년대 제정된 번스 톨레프슨 수정법도 마스가 프로젝트의 큰 걸림돌입니다. 미국 함정 및 주요 부품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이 법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법은 군사안보 사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존스법 개정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다는 평이 많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이마저도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우리 방사청과 미 해군부 간 만남에서도 이 법이 논의됐는데요. 이번 만남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과제로 삼고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이 부각된 신점에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 유지, 보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세부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에 도움을 받아 중국의 함정 건설 능력을 따라잡으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중국 해군이 어이없는 최악의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영유권 분쟁의 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추격하던 중국 해경선이 자국 군함과 충돌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F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현지 시각 11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중국명 황앤다오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과 해군함이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필리핀 해경선을 고속으로 추격하던 중국 해경선이 위험하게 운항하다가 중국 해군 함정과 충돌했다. 중국 해경선 앞쪽이 심각하게 파손돼 운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공개한 사고 영상에는 중국 해경선과 훨씬 규모가 더 큰 군함이 큰 소리를 내며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중국 해경은 필리핀 해경선을 추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전문적이고 합법적이며 법에 따른 작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는 중국이 최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에 항의한 후 양국 간 긴장이 커진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타이완 문제로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필리핀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불가피하게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열받은 중국은 그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여러 나라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일에서 3일 타이완의 시료 지배 지역인 남중국해 프라타스군도 해역에 진입했고 두 나라 선박이 22시간가량 대치했습니다. 필리핀과는 최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인도와 처음으로 공동순시를 진행하자 반발했으며, 일본과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해역에 진입한 일본 어선을 쫓아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은 2022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친중 노선을 뒤집었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법까지 제정하며 중국에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필리핀 해경선을 추격하던 중국 해경선이 무리한 운항 끝에 자국 군함과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미국이 조선업 부활을 외치며 동맹에 미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지금 중국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웃 나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몰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젠 누가 한국 무기를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조 원 수출 신화를 쓴 천궁2에 이은 후속 모델인 천궁3가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K방 공망 구축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천궁3 개발 사업의 주관업체로 LIG넥스1이 선정됐다는 소식은 단지 한 건의 무기 개발을 넘어 우리나라 방산산업의 미래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2의 중동 대규모 수출 성공에 이어 천궁3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천궁2의 성과와 그 영향력입니다. 천궁2는 기본적으로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적의 각종 항공기, 미사일 등을 신속하게 요격하는 첨단 무기입니다. 2020년대 중반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의 총 12조 원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우리 방산 수출의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빅딜은 단지 물량이나 가격에서 우위를 거뒀다는 것을 넘어 천궁2 자체의 실전 검증, 즉 실제 전장 환경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오류 없이 발사되어 목표를 정확히 격추시키는 탁월한 신뢰성, 레이더, 미사일, 지휘 통제 등 시스템 전체의 완벽한 품질,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게 체계를 개량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생산 역량까지 모두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중동 수출 이후 현지 매체와 방산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 방공체계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 기존 강자들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증명했다고 분석하며 이미 한국은 세계 방공무기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월 2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주 차세대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 천궁3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LIG넥스1을 선정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MFR 레이더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 등 핵심 부품 분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천궁3 개발 사업은 이러한 기존 천궁2를 기반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부터 9년간 약 2조 8,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R&D 프로젝트로 2034년 전력화를 공식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궁3는 여러 면에서 기존 시스템을 뛰어넘습니다. 요격 고도는 기존 대비 2배 수준인 50km 이상 요격 가능합니다. 또한 교전 능력이 5배 확대되어 동일 시간, 동일 상황에서 요격 가능한 목표 숫자가 천궁2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도록 설계되었고, 방어 면적도 4배 확장되어 도시나 전략기지를 단일 시스템으로 보다 넓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첨단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탐지거리가 기존 레이더에 비해 4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표적수는 무려 40여 배 증가하여 빠른 표적 탐지, 추적 및 동시 교전 능력을 확보합니다. 또한 탄두의 기폭과 방향을 최적화시키는 지능형 근접신관과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뒤 자세를 제어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는 폴드런치 기술이 적용되어 항공기, 미사일, 무인기 등 다양한 적의 위협에 대한 동시, 다중, 요격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 모든 시스템이 순수 국내 업체의 독자 기술인 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명령 통제 시스템 등 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외국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 기업 간 협력만으로 완성형 무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아울러 천궁3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첨단 방위 기술, 생산 경험, 시험 평가는 향후 각종 신무기 체계로 기술 이전 및 파생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과거 한국은 방공망 전부를 외산에 의존하여 수입 무기 도입이 필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만든 무기로 자국 영공을 지키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주권의 영역이자 국방 독립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K방산, 즉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단가나 가격 경쟁력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요격 신뢰성,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현지에 맞춘 유연한 체계 개조 능력, 여기에 고급 엔지니어 인력이 뒷받침하는 시스템 유지 보수 역량까지 토털 솔루션을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사와 각국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 등 기존의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산 무기가 자리 잡았던 전략 시장에서 한국의 천궁 시리즈가 단기간에 공급부터 배치까지 일괄 처리 체계를 제공하며 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이 대량 구매에 나선 결정적 이유 중에는 천궁의 실전 신뢰성, 신속한 인도, 뛰어난 가성비, 한국산의 기술적 개방성 등이 반복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러시아산 무기 대비 합리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물론 무기체계 도입 후 현지 운용자에 대한 한국 엔지니어의 원활한 협력, 실시간 기술 지원은 특히 강점으로 꼽히며 부품 공급부터 현지 인력 교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원을 제공하여 구매국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주요 방위산업 연구기관들은 이제 대한민국 방공미사일 기술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동, 동남아 등 전략적 시장에서 기존 강자들과 경쟁하거나 그 이상 위치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고위안보 당국자는 천궁은 한국에서 만든 것 중 가장 전략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 무기보다 도입 절차가 빠르고 협상도 유연해 만족도가 높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닌 정책적, 외교적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천궁 시리즈의 성공이 단지 한국 방산산업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동일 시장을 노리던 중국의 영향력에 적잖은 타격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대표 방공무기 체계를 도입하거나 검토하던 국가들이 차례로 천궁2로 교체하거나 신규 대형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산 정밀무기의 시장점 유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HQ9 도입 후 실제 성능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고, 사우디의 경우 일부 레이더 오류로 계약이 중단되었다는 업계 평가도 존재합니다. 천궁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천궁의 실전 신뢰성입니다. 한국산 체계가 실제 전장 환경인 사막과 고온 등에서도 오작동 없이 성능을 발휘하여 기존 중국산 체계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현지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신속한 납기입니다. 중국은 계약부터 도입까지 평균 2-3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한국 업체는 기술 이전 및 맞춤 생산까지 1년에서 1.5년 내 집중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 계약 이후에도 여러 복잡한 절차나 정치적 고려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중국에 비해 한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기반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유지보수와 현지 지원입니다. 중국 무기의 경우 도입 후 AS 체계와 현지 기술 교육에서 어려움이 잦다는 평가가 빈번하지만 한국은 전담 엔지니어 파견과 기술 공유 방식을 통해 협력 만족도가 높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사실상 AS가 불가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은 완벽한 AS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천궁의 연이은 대형 수출 성공은 곧 기존 시장을 한국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K방사는 지금 중국을 비롯한 기존 경쟁국 대비 기술 우위, 시장 공략, 신뢰성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천궁3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부와 방위사업청, 산업계, 연구기관이 동시에 차세대 요격체계, 미래형 무인화, AI 기반 방공무기, 그리고 한국형 탄도탄 방어 네트워크 등 다양한 신무기 플랜을 병행 개발 중입니다. 특히 LSM-2는 고고도, 초고속 항공기 및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로 현재 추진 중인 방공망 내에서 무적의 방패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천궁 체계로 축적된 독자 개발 경험과 국내 수백 개 전문 업체가 분업, 협력하여 쌓은 노하우가 차세대 체계인 LSM, 무인 방공 체계, 미래형 잠수함 등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방산 생태계가 한층 두터워지고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도 한 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기술 전수와 생태계 확장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구매국과의 장기적인 군사협력 및 기술 공유로 이어져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형 아이언돔 천궁3 개발 사업은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세계가 인정하는 최첨단 방공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방위, 국방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사업입니다. 천궁2의 수출 성공, 천궁3의 미래, 그리고 차세대 방공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한국 방산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장에서 중국 등 기존 강자들이 자리를 내주고 한국산 체계가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LSM-2를 비롯한 신무기 개발, 첨단화된 연구, 그리고 글로벌 생태계 확장까지 K방산은 혁신과 신뢰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세계 방산 질서를 다시 한번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혁신, 그 중심에 천궁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제 천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세계 방산 질서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제 한국은 사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믿고 지키는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